그 이란이 지금 그저께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그 중동의 저항의 축 전체를 모아서 네. 하나의 그 저항 협정을 맺자. 예, 반갑습니다. 아수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 꼽아보니까 아수다 10번째 방송이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이 세 사람 저 빼놓고 두 분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10번째 특집 방송의 개념으로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유경환 이사장님과 김진양 이사장이 나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모처럼 우리 유경환 선배님이 센터에 앉으셨어요. 아, 예. 그 얘기는 오늘은 유경환 선배님이 한 70% 이상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 부담되네요. 저희가 오늘 풀어나갈 이야기가 이란, 이스라엘. 사실 지금 일각에서는 중동 이 전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10월 1일 날 이란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대대적인 타격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무자비하게 보복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한 상황인데 이 부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 중동 정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야 먼저 10월 1일 날 이스라엘 타격의 실제 상황이 어떠했는가.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은 어쨌든 뭐 한쪽에서는 거의 다 막았다. 큰 피해 없다. 또 한쪽에서는 심각하게 뚫렸다.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우리 유 선배님이 한번 브리핑을 좀 해 주시죠. 예. 그 지난 7월 31일 날 그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온 그 하마스 지도자 하니엘을 이제 수도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이 그 암살하면서 이란이 한 2달 넘게 전략적 인내 그리고 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의 추이를 이제 지켜보면서 참다가 이제 헤즈볼라 수장까지 이제 폭살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그 뭐 이스라엘이나 서방 언론들은 별 피해가 없었다. 90% 이상 요격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란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때린 놈은 90%가 목표에 명령했다. 그 내역을 보면 쭉 그 이란이나 아니면 뭐 그 아랍 쪽 언론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일단 한 200발 정도. 극초음속 그 미사일 파타-1을 포함한 200발 정도를 날려가지고 90%가 요격망을 뚫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자랑하는 아이언돔, 뭐 에로우 2, 3 중고도 방어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이제 피해는 이제 뭐 대상은 세계 주요 공군기지, 그 다음에 모사드 본부, 그리고 몇 개 인프라, 이렇게 군사기지를 중심으로 때렸는데 거의 이제 특히 이제 암살에 사용됐던 그 F-35가 이루게 한 그 네바팀 공군기지라고 공군기지.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지죠. 거기가 한 40발 정도 미사일을 맞고 전파된 걸로 나와요. 공항 전체가. 그래서 거기에 있던 F-35가 미리 뭐 대피했다는 소문도 있고 거기 있던 2개 편대 20대가 완전히 다 깨졌다는 소문도 있고 위성사진 보면 한만 큰 구덩이가 뻥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이제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외신이나 이런 데는 보도가 잘 안 되는데 요즘 이제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SNS 통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직접 찍어서 올리는 거, 그다음에 상호비성이 이제 비춰가지고 보여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외신은 보도 안 되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상식적으로 봐도 일단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나오는 것만 봐도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이제 확인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날 저녁에 제가 그 밤부터 공격이 시작된 뒤로 이제 새벽 5시까지 제가 아주 뭐 이렇게 아주 기분이 뭐. 아니, 기분은 안 좋았을 것이고 전쟁은 안 좋잖아요.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무겁게 보셨겠죠. 또 근데 새벽까지 그러면 이게 다 SNS나 이런 걸 다 보셨다는 거죠. 그 텔레그램 채널들이 요즘은 그 특히 그 이스라엘 현지 주민들이 기지 옆에 바로 옆에서 이스라엘 워낙 좁으니까 요르단에서 찍어도 보이고 미사일 날아가는 게 그다음에 그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찍어도 보이고 특히 뭐 공군기지 옆에
이스라엘 주민들이 찍어서 올리는 거는 이게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막고 있지만 그냥 무작위로 올리는 걸 다 막지 못하니까. 그렇죠. 예. 거대한 그 미사일 그 화염의 군집이 막 30발 이상 계속 연속으로 떨어지는 게 계속 나와요. 그리고 요격 미사일이 거의 올라가지 않는 요번엔 1차 4월에는 많이 올라갔는데 거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제 추측에는 일단 미끼 탄도를 섞은 탄도 미사일을 몇 개 날리고 그래서 이제 요격망을 이렇게 대응을 하게 한 다음에 극초음속을 날려서 이제 그 자리를 먼저 때려버리는 거예요. 예. 극초음속은 뭐 한 15 바타원이 그 시속 5km면 이란에서 한 5분이면 날아가니까 방어가 안 되죠. 그리고 요격 기지가 깨진 다음에 레이더나 뭐 다 발사대가 파괴된 다음에는 이제 무방비로 그래서 화면에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 빛처럼 내려 꽂힌다는 그렇죠. 거예요. 90%를 막았다고 이스라엘 측 발표하고 미국 여론이라든가 한국 내 모든 여론들이 90%를 막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새 쭉 영상들 올라오는 것마다 다 봤을 때 사실 비 오듯이 떨어지잖아.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잖아. 그게 요격도 안 돼요. 수백 개 영상이 나오니까. 막 터지잖아. 공중에서 맞고 터지는 건 일부에 불과하고 계속 지상으로 떨어지니까 몇 개밖에 안 나오더라고. 거의 다 떨어지고 폭파한 지점에서 화염이 쑤셨고 이게 무방비 상태구나. 뭐 아이언돔 그냥 하는 말이다. 아이언돔은 또 거기에 맞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는 초음속 막을 수가 없겠죠. 아이언돔이면 원래 가자지구에서 나오는 그 로켓이나 작은 그 방사포 정도를 그렇죠. 막는 저고도고 단도미사일은 뭐 공중에서 꽂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은 회피 기동이라고 합니까? 미사일들. 가다 막 뱅글뱅글 돌면서 떨어지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이고 해가지고. 요즘 뭐 기본이죠. 특히 이스라엘 쪽 미사일들에서. 저 양상이 여하간의 걱정.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응전을 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일단 이스라엘은 반격하겠다, 응징하겠다.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이란의 핵시설이나 정유시설을 타겟으로 해서 응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진행된 상황은 없고 미국 쪽에서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류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스라엘에서 핵시설이나 정유시설에 대한 타격, 반격이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재밌는 게 90%를 요격했다면 그 한의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그냥 이스라엘이 체면으로 그냥 맞아주고 넘어가면 되는데 죽자고 그 가공할 무슨 듣도 보도 못한 반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역으로 피해가 상당하다. 피해가 크다는 뜻이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이란이 공격을 다시 할 수 있는 이렇게 전력이 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란이 그걸 막을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다시 재반격할 능력이 있는가? 이걸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이스라엘의 공격력을 보자면 이게 요번에 이제 F-35 20대가 다 깨졌으면 이제 아예 뭐 공격력이 없는 거고 중거리 미사일은 이제 제리코 2-3 미사일이 있는데 이란까지 한 1,600km가 넘으니까요. 근데 이게 그 핵 투발 수단인데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그 미사일이요? 거기 이제 핵을 얹어서 쏘는 전략 그 미사일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복용으로 섣불리 쓸 수는 없는. 그렇죠. 그건 어떤 의미에서 최후의 수단일 텐데. 그렇죠. 스웨덴 이제 국제 그 평화연구소에서 추정하는 이스라엘의 그 핵무기는 90기입니다. 90기인데 비행기에 싣고 가는 F-35가 싣고 갈 수 있는 중력 폭탄이 한 30개. 이거는 뭐 비행기가 못 뜨니까 뜨면 바로 격추가 되고 또 미국의 공중급유 도움이 없으면 그 이란까지 못 날아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번에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7개국이 중립을 선언해버렸죠. 영공을 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금지하고 자국 내에 있는 미군 기지도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특별한 이렇게 쪼라는 거죠. 이란의 그 미사일 전력을 비행기로 전투기로 날아가서 폭격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이제 제리코 2-3 중거리 미사일에 제리코 2는 또 물론 거리가 좀 짧습니다만 2-3에 이제 핵을 얹어서 쏘는 건데 핵을 그 비핵국에 쏜다는 거는 45년 히로시마 미국 이후 처음이죠. 그리고 이란이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이 30년 40년에 전략적인 포괄 그 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개입을 해야 될 사안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이란이 이번에 이제 반격을 기다리면서 콕 때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그 2만 평방킬로미터, 남한의 5분의 1 정도고 작다. 그렇죠. 예. 전략적인 깊이가 없고 너무 얕다. 전선에서부터 인구 밀집지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란은 이스라엘 면적의 몇 배죠? 80배. 80배. 너무 넓다. 너무 넓고 고원이나 이런 산악지대로 해서 퍼져 있고 4,000km 이상의 고원지대, 예. 그다음에 거대한 사막지대. 예. 이스라엘이 노리는 어떤 인프라나 그다음에 핵시설, 뭐 미사일 기지, 군사 기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엄청난 지하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그 나스랄라죠. 헤즈볼라 지도자를 잡기 위해서 베이루트 중심가에 떨어뜨린 벙커버스터 정도 가지고는 이거를 정확히 때려도 파괴할 수 없을 뿐더러 그 많은 이란 전역에 160만 평방킬로미터 면적에 거기에 산재한 위치를 알더라도 엄청난 지하에 있는 기지를 손을 못 댄다. 오히려 이란에 이렇게 빌미를 준다. 성질만 건드린다. 그리고 이란은 그 대응으로 이번에 2,000발의 미사일을 또 준비했대요. 이번에 때린 200발만 해도 세계 전사에 탄도미사일 이렇게 한꺼번에 쏜 나라가 없어요. 세계 전사에 처음입니다. 이스라엘 건국이라도 처음이고 이란도 처음이고.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조금이라도 공격하면 2,000발을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네. 그리고 이번에 공격한 200발은 극초음속 몇 발 외에는 전부 15년, 20년 된 구닥다리. 요건 4월 달에 쏠 때도 그랬어요. 재고 정리네. 네, 그런데도 90%가 뚫은 거예요, 방공망을. 그 요번에 예를 들어 이란이 최근 5년 사이에 계속 그 개발하고 공개하는 최신식, 최신형 미사일은 요번에 이란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세계가 놀랄 그 미사일 파괴력을 보여주겠다. 전통적인 미사일이 아니라는 의미도 되고. 신형, 새로운 거. 전혀. 그래서 그런 타격력하고 이렇게 중심, 국토 면적, 그리고 인구도. 그렇죠. 이스라엘이 한 800만 내외.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이란이 8.800만, 11배. 이란 인구 중에는 한 150만 정도 러시아, 인도 있고, 이미 러시아에서 이번에 소개력 내렸죠. 떠날 수 있을 때 떠나라고 무서운 표현을 지금 푸틴이 했어요. 소련도 이제 러시아도 이스라엘을 버리기 시작했다. 튀르키예도 에르도안 대통령도 너무 이스라엘이 심하니까 유엔에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 사용 공고를 해야 된다.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처음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공수 능력, 그다음에 경제력도 뭐 이란이 압도적이고 인구, 그다음에 이렇게 면적 이런 포괄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감안했을 때 이스라엘은 이란을 때릴 수 없다. 오직 하나 가는 건 미국을 넣고 하는 것밖에 없다. 미국을 넣고 한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해 주길 바란다. 예. 미국이 개입할까요? 근데 또 외신에 보도되는 내용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스라엘은 지금 상황이 이렇다 봤을 때 이란 역시 과연 이게 확전되어 가지고 전면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크다. 특히 경제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란 경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란은 좀 어떤가?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 미국 지원 없이는 전폭적으로 지금 뭐 자금 270억 달러 이미 그다음에 건국 이후에 약 3천억 달러를 받았는데 미국에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미국도 내부가 망해가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가자 전쟁 그저께 10월 7일에 1주년이었죠. 이스라엘이 한 8만 5천 톤 가까이 폭탄을 가자 지구에 365평방킬로미터에 떨어뜨렸어요. 그 중에 5만 톤 이상. 이게 5만 톤이라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의 약 3배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게 15,000톤이었으니까. 그 엄청난 무기들을 미국에서 계속 들여와서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미 그 관광산업, 뭐 IT 산업 다 깨졌고. 다 무너졌죠. 그리고 주요한 항구들 에일라트나 다 봉쇄돼 버렸고. 그리고 한 50만에서 100만이 이미 주요 인력들이 유럽으로 떠나버렸고. 전쟁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란이 지금 상황에서 받는 경제적 타격보다 이스라엘이 받는 경제적 타격이 더 치명적이고 더 결정적으로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이란은 지금 저항의 축의 맏형으로 어쨌든 그 하마스나 예멘 후티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계속 그 이란을 상대로 계속 그 고갈전, 소모전을 1년 동안 펴고 있을 때
이란은 한 게 별로 없죠. 4월에 한 번 팬거 말고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오늘 테헤란 타임즈에 계속 나오는 기사를 보면 거기는 전쟁 위험 이런 걸 못 느껴요. 그냥 가자의 학살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저항의 축이 계속 며칠 전에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란은 이제 전략적인 내는 끝났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쟁은 실제로 충돌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재는 미국으로부터 몇십 년 늘 해왔던 거니까. 그런데 최근에 중국, 러시아하고 특히 파키스탄하고 사이가 좋아졌고 완전히 전략적으로 붙으면서 이제 미국의 제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석유나 가스 계속 수출량이 늘어나고 산업 생산력, 그다음에 물류량 이 모든 지표가 지금 한 6-7% 이상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진짜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란 경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발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란은 사실상 경제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타격이나 이런 거 없이 늘 해왔듯이 근데 발전하고 있는 중국, 거죠. 러시아와 동맹을 맺으면서 더 발전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 근접해 있는 가자 지구를 그렇게 폭격하고 또 수시로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경제가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처한 게 아니냐. 그렇죠. 이게 더 정확한 이제 분석이다. 이런 실제로 얘기는. 그래서 무디스나 S&P가 최근에 2단계씩 한두 단계씩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고 있고 이스라엘 국채가 이제 정크본드 비슷하게 가고 있고 여러 지표상 이스라엘 경제가 원래 이렇게 46,000개 기업이 문을 닫았고 원래 연말까지 6만 개가 망할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참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군사적 경제적 강대성 신화를 우리가 너무 그동안 신화로 신봉해서 그런데 한번 제가 신화. 군사적인 능력이 이제 완전히 깨진 건 조금에 쭉 말씀을 드렸고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하나 질문을 하죠. 재밌는 거. 이스라엘이 이제 800만 인구 되는데 3대 도시가 예루살렘, 텔아비브, 하이파 도시죠. 항구 도시죠. 그렇죠.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각각. 그래도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 경제, 역사의 중심이고 하니까 이 도시들 인구 그래도 한 100만, 200만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전체 인구가 800만인데. 전체 인구가 800만이면 그래도 이 3대 도시에 좀 다들 몰려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상상한다면 수도권에 다 있으니까. 근데 제가 어제 자료를 우연히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루살렘이 88만. 88만이요? 몇 년 전 통계입니다만. 그리고 금융 경제 중심지 텔아비브는 44만. 50만이 안 돼요. 44만이면 그리고 군소도시네. IT하고 화학, 금속 가장 중심 산업 도시 그리고 제일 큰 항구 도시 하이파가 28만. 28만. 그러니까 이거 어디 시골 읍면 우리 50만? 안양이 60, 70만이고. 야, 진짜 작다. 이거 다 합쳐봐야 한 150만이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이란을 위협할 수도 없는 게 이란은 160만 제곱킬로미터에 흩어져 있는데 여기는 미사일 한두 발 떨어지면 도시의 기능이 끝나버리는 거죠. 만약에 이란이 이번에는 군사시설 중심으로 타격을 했는데 정말 이스라엘 하듯이 작심하고 도시 하나 날리겠다고 해버리면은 전면전으로 들어가면은 완전 공중에 날아가겠죠. 이 정도면은. 군사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이란과 싸우면 안 됩니다. 경제력을 떠나서 인구 규모를 떠나서 이거는 너무 밀집되는 3대 도시가 그 정도면은 지리적으로도 거기에 전술핵 한 방식이면 다 끝나잖아. 핵이 아니도 지금 재래식 무기만 재래식 미사일만으로도 보통체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보복하면 2,000발의 미사일을 준비해놨다. 그리고 너희들 세계 발전소, 세계의 몇 개의 정유소 그리고 주요 인프라 군사시설 이걸 그러면 담소화 시설까지 때리면 그건 국가 인프라가 다 깨지는 거죠. 그리고 특이한 게 이번에 200발의 현대화된 강력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사망자가 없어요. 그렇죠. 군사기지만 정말 정밀 타격을 했고 물론 군인들은 대피를 했겠지만 사망자 한 명 나왔다고 하는데 민간인. 그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미사일 파편에 정면으로 영상을 봤는데 정면으로 덮친 거예요. 그거 참 진짜 하늘에 날려 불행한 분이죠. 하필 또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이 이렇게 맞고 죽은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 파편이 이스라엘 영내도 아니고 워낙 좁은 동네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저기 헤즈볼라 폭격할 때 민간인이 있건 말건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좀 때리고 있잖아요. 상상, 이거 우리 야스다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 개념을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영상 보면서 참 소름이 돋았던 게 소위 말하는 그 하니발 작전 개념. 우리의 아군이더라도 적에게 포로가 된 사람은 바로 죽일 수 있다. 사실은 그 영상 정조준에서 이스라엘 애들이 헤즈볼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국민이 타고 있는 소형 버스들, 소형 차들을 계속 타격을 보고 야, 이게 진짜 종교 맞아? 나 진짜 근본적인 회의가 있었어요. 자국 국민을 죽이는 거잖아. 참 상상을 초월하는 마인드. 그래서 그 작년 11월 7일 하마스 봉기했을 때 첫날에 이스라엘인들이 한 1,100여 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이렇게 하마스와 교전을 하다가 죽은 정상적인 군인 신분이고 나머지 중에 절반이 이 팔레스타인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거를 이스라엘 애들이 그렇죠. 이스라엘 기총소사에서 한니발 인질 구조작전이 아니고 인질을 스스로 죽였어요. 자국민이 인질로 남아있으면 더 복잡하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교환 비율이 보통 200대 1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보편적인 상식적으로 우리 시청자들이 진짜 알아야 될 게 자국의 국민이 잡혀가는데 아예 그 차량을 공격해서 싸그리 같이 죽여버린다. 국가의 전쟁은 뭐죠? 인질로 남으면 오히려 부담이다. 이런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진짜. 거기다가 또 이제 그 다히의 지침이라고 우리 이혜영 교수가 늘 주장하죠. 그 전투원과 민간인이 섞여 있으면 한 명이라도 죽이기 위해서는 민간인 전체를 몰살시키는. 그 예전에 그 일본 놈들이 그 독립운동 탄압하거나 그 다음에 그 해방 이후에 그 빨치산 한 명 죽이기 위해서 그 주변에 민간인 다 죽여도 된다. 간도 대학살 다 그런 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가자에서 1년 동안 42,000명이 학살당하고 10,000명이 아직도 건물잔해 속에 이렇게 갇혀 죽어 있고 10만 명이 부상을 당하는데 거의 사제가 절단된 환자들이고 그 중에 어린이 여성이 70% 이상 이런 비참한 그 전부 그 중에 이제 3분의 2가 미국이 벙커버스터 폭탄 같은 잔혹한 것들을 가지고 전부 공격한 게 뭐예요? 학교, 병원, 난민촌. 이런 아파트. 그 안에 헤즈볼라가 한 명이라도 있다라고 이렇게 의심 간다면 무조건 민간인 시설도 폭격하는 AI 알고리즘으로 한 명이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 전체를 아파트고 뭐고. 이번에 그 베이루트의 그 헤즈볼라 지도자를 살해할 때 사실 그 이스라엘이 미국이 가자 평화협상이 거의 이제 완성된 걸로 언지를 주고 그래서 헤즈볼라 지도자하고 그 이렇게 주요 지휘관들 한 20명 정도 안심하고 모여서 회의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 군사 지휘관 사령관 한 명까지 해서 그래서 아마 나스랄라가 이스라엘 지휘관까지 왔으면 이게 폭격은 못할 것이다라고 그 이제 지하 엄청난 벙커에서 비밀 회의를 하는데 이제 그 정보를 입수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때려버린 거죠. 때린 게 이제 그 미국의 1톤짜리 벙커버스터 폭탄. 82발을 아파트하고 그 지하에 때려서 벙커버스터 폭탄은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 몇백 명이 죽어도 관계없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거기다가 이제 그저께 나온 이렇게 보도에는 그 벙커버스터의 그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라크나 이런 데 유고에서 사용했던 그 열화 우라늄탄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제기구가 조사해야 된다라고 어제 또 나왔어요. 이게 참 다 이렇게 주거 지역에 벙커버스터 떨어뜨리는 것도 불법이지만 열화 우라늄탄 쓰는 건 더 불법이죠. 이 모든 게 참 잔혹하게 잔혹함 악마죠 악마. 자 이제 그럼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이러한 이제 말도 안 되는 행태. 진짜. 이건 사실은 미국을 등에 업고 하는 건데, 근데 현상적으로 보면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뭐 이스라엘을 만류한다, 반대한다, 비판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배후에서 무기를 다 제공하고 이런 이제 정보를 다 주고 있는 이런 상황. 이스라엘을 앞세워서 대리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럼 이후에 이 미국은 현재와 같은 이런 이스라엘의 행보를 계속 배후에서 지원하고 지지하면서 이 전쟁을 이런 방식으로 계속 끌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미국도 뭐 대선 앞두고 이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지겠지만은 이런 상황을 좀 뭐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게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전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가 계속 그 러시아 문턱으로 동진하면서 러시아가 반격에 나선 게 아니라 미국이 전체를 관리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도발을 한 거죠. 대리전이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요. 아까 쭉 말씀드린 이렇게 전쟁 수행 능력도 없고 중심이 얕은 나라가 저항의 축 6, 7개국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이렇게 그 미국의 무한정한 무기와 재정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 역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서아시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아시아의 불침 항목, 이스라엘을 건국시켜 놓고 무리하게 이 지역을 관리해온 그래서 결국은 중동 그 저항의 축과 미국의 대리전이다. 이라는 그 중에 맏형일 뿐이고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이제 80년 됐는데 이 상황을 전략적으로 계속 관리할 수 있겠는가? 지금 그 헤즈볼라가 10월 7일 이후에 다시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중심에 깊이 미사일을 로켓을 한 200발을 발사했어요. 살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멘이 다시 또 팔레스타인 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란은 다시 또 대기 중이고 그리고 이런 그 전체 상황들이 그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탄나고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얼마나 이런 그 잔혹한 이렇게 전쟁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 미국이 이제 11월 5일 날 대선을 앞두고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참 소모전이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아닌가. 그러면 그 전략적 선택, 미국의 어떤 의미에서는 출구 전략이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이제 이란도 미국도 대외적으로는 뭐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형태인데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이 되니까 그렇다면 이 미국이 이 확전을 피하고 출구 전략으로 세울 수 있는 부분의 핵심은 저는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의 어떤 이 입지나 거치가 어떻게 될 건가 이거하고도 맞물려 돌아가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 점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이제 개전 이후 1년 동안 이스라엘 내에서도 강경원금파들 대립이 있고 그저께는 국방장관이 이제 워싱턴 방미하려다가 네타냐후가 막아버렸죠. 이게 참 코미디 같은 일들인데 결국 우크라이나처럼 젤렌스키의 운명처럼 네타냐후도 사면초가인데 그 미국이 어느 시점에 이제 그 버리는 카드로 하면서 평화 협상으로 이렇게 그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1년 동안 너무 악행을 많이 했고 전 무슬림 19억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제 인심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93년도 팔레스타인 이국가 해법도 지금은 힘들어진 이스라엘 자체가 정치로 존립하기 상당히 힘들어진 이렇게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다라면은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제 평화를 뭐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 협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협상할 수 있는 이제 허들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유심도 다 잃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67년 3차 중동 전쟁 이후에 그리고 오슬로 협정 때 이제 최소선은 이스라엘의 최대선은 그 이국가로 그 67년의 국경을 기준으로 어쨌든 팔레스타인하고 뭐 따로따로 살림 차리고 국민 투표하고 살아가는 이 정도인데 지금 뭐 팔레스타인이 한 20만 정도가 이미 살상을 인구의 10%죠. 잔혹하게 살상을 당한 상태이고 레바논도 이번 2주일 사이에 지금도 오늘도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2,000명이 몰살하고 한 10,000명이 부상당한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이란이 지금 그저께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그 중동의 저항의 축 전체를 모아서 하나의 그 저항 협정을 맺자. 그래서 지금은 개별적으로 어떻게 연계하면서 싸우고 있지만 한 국가가 한 집단이 이렇게 침략을 당하거나 얻어맞으면 동시에 정치 군사적으로 동시에 대처하자. 이게 엄청난 지금 아프리카의 우리 사헬 동맹만 해도 엄청난 사건인데 지정학적으로 이게 중동에서 드디어 이제 80년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헤즈볼라가 레바논이 너무 심하게 지금 당했기 때문에 상황이 지금 명분도 생겼고 실력도 있고 이제 실력도 만들어졌고 한번 제대로 한번 정리하겠다. 이런 그래서 거예요. 이게 정치 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그 뒤에 이제 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반제 진영들은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조율을 하거나 박수를 치고 있을 거고 이쪽을 지지하는 응원을 하겠죠. 엄청난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 시적으로 이제 이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아까 우리 안에서 이야기했던 그 질문과 관련해서 좀 거시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 전쟁을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등에 탔는데 뛰어내리지 못하는 상황. 근본적으로 지난 80년의 역사를 봤을 때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미국적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서아시아 전략의 핵심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불침항모를 세웠잖아요. 그 이후의 역사는 사실 미국이 주도했던 역사고 이스라엘이 마음껏 중동을 치고 1, 2차, 3차 중동 전쟁할 수 있었던 것들은 미국이라는 힘이 있었잖아요. 완벽하게. 이스라엘이 자체적 수행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이 하나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다극화의 질서. 다극화. 미국의 무신분립의 엄청난 태조는 경향성일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황이다. 미국 자체의 영향이 너무너무 하락하고 있고 군사적 영향, 경제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다극화의 붐 속에서 너무 성장해버렸죠. 경제적으로도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리더십 또한 마찬가지로 완전히 파국이잖아요. 윤리도덕적으로 가장 나쁜 나라를 악의 축을 미국으로 꼽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 상황에서 네타냐후는 이 전쟁을 지금 계속 끌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만약 계속 끌어간다라면 저는 미국의 세계사 속에서의 몰락이 어마어마하게 콜랩스, 붕괴의 조짐을 갈 것이다. 앞당겨지겠죠. 그렇죠. 예. 러시아나 중국이나 브릭스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강대해졌어요. 군사적으로 북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더 끈다? 진짜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거들날 수 있는 점입가격으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식이든 미국의 전략가들이 있다라면 진짜 지금부터라도 그렇죠. 정신 차리고 발을 빼야 되는데 출구를 찾아야지 미국. 출구를 못 찾으면 다시 바이든을 계산하는 뭐 해리스다 누구다 계속 이런 기조로 나가게 되면은 러시아, 중국, 이란 이 전선은 제가 보기에 더 이상 역사상 그 이전에 이렇게 강대했던 반미적 전선을 챙겼던 적이 없어요. 다 깨끗바닥이었는데 지금은 딱 반미로 서 있단 말입니다. 미국의 몰락을 무조건 당길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빨리 선택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흐름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동 7개국 친미적인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에 발을 뺀 거죠. 중립선언을 해버렸고. 영공을 내줄 수 없다 하면서. 나토, EU 연합국들, 유럽도 싹 발을 뺀 거죠. 프랑스도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 안 한다 그러고. 아마 영국은 모르겠는데 아직. 나머지 유럽 국가들도 미국의 이스라엘 보복에 싹 발을 뺀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완전히 동맹들 사이에서도 이제 고립되어가는 이거는 뭐 세계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경제적으로도 다시 또 미국의 내부를 보면 지금 지금 100년 태풍이 오는데 그 전에 헬렌이라는 태풍이 왔다 갔는데 약 90억 달러의 복구 기금이 필요한데 그거를 전부 국경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에 풀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부채는 지금 34조, 35조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달러. 그리고 국내 노숙자 문제를 사상 최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200억 달러 문제예요. 근데 우크라이나에 1,700억 달러, 이스라엘에 270억 달러 이렇게 막 돈을 막 찍어서 주는 거예요. 부채는 올라가고. 미국을 저는 이렇게 봐요. 주인 없는 나라. 주인 없는 나라.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미국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행정과 법 체제 정치가 고도화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책임 정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도 미국의 향후 50년, 100년 전략을 짜고 미국의 미래를 생각한 사람 전혀 없고 극단적인 빈익빈 부익부 과정 속에서 이 나라 누가 진짜 주인인지도 모르는 민주주의는 허울이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재정정책이라든가 세금정책들을 말도 안 되게 어차피 주인이 없으니까 책임은
전체 미국 국민이 다 지겠죠. 네. 그 후과는 제가 보기에 순간 콜랩스로 좀 봐요. 국가 붕괴.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이 전쟁 때문에 미국도 지금 부렁텅이로 빠지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돌파하고 해결할 것인가. 저는 결국 미국의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정책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하지만 여전히 물음표이다. 물음표이다. 그리고 이번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정책 전환의 계기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물음표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뭐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하면서 상황은 이렇다. 그리고 이후의 전개 과정에 있어서는 어쨌든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전되고 또 심각한 어떤 전쟁의 참화가 계속 확대되어 나가는 이런 상황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이란도 미국도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뉘앙스 속에 돌파구,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과연 그 과정에서 이 네타냐후란 이 존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좀 물음이 좀 들거든요. 아직 마지막 한 가지 핵폭탄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근데 참 그거 물어보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이란 지역에서 뭐 진도 몇의 지진이 징후가 보였다 한데 이거 다들 이거 핵실험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요? 예, 그 진도 4.5 정도의 지진이 지하 10km에서 터졌는데. 이게 그 일반 터졌어요. 예, 터졌는데 일단 아니 인근 국가에서 다 지진 다 느낌이 있으니까 그 관측소가 있으니까 진앙입니까 터진 겁니까? 터졌는데 이제 그 지진 여파가 아닌 거죠. 후속 여진파도 없고 그냥 일시적으로 톡 텄다 끝났으니까 빵 하고 이제 끝난 거라서 다들 이제 핵실험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제 보도 나왔는데 인도 언론에서는 확증적으로 보도했어요. 며칠 전에 확실히 그게 이제 핵실험이라고? 예, 이스라엘이 그 10월 5일, 6일 밤에 그 공격을 하려다가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제 딱 스톱했는데 그날인가 고전날이에요. 핵실험 공개 경고네요. 예. 공개 경고. 이란이 핵무장에 성공하고 핵무장의 길로 들어갔다라면 이건 사실상 지정학적인 대전변이죠. 기본적으로 핵하고 지진은 이 지진파에 이게 달라요. 완벽히 달라요. 다 아는 거야 이미. 저는 잘 몰라요. 파장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다 아는 거야. 이란이 이스라엘한테 미국한테 확실한 경고를 보낸 것이죠. 건드리면 다 죽을 수 있다. 그 시기에 고날짜를. 그렇죠. 문제는 이제 그 이란이 이슬람 그 율법으로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 생산, 보유하지 않는다.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쭉 유지를 해왔고 최근까지도 이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뭐 헌법상 최고 지도자니까 계속 그 핵 교리를 우리는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천명을 해온 상태에서 공교롭게도 올 초부터 이란의 그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언론 인터뷰나 어떤 토론회 석상에서 이란도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핵을 보유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슬슬 던져요. 밑밥을 까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이번에 그 호메이니 79년도 이란 혁명의 그 아버지죠. 최고 정말 정신적인 지주죠 이란의. 그 손자가 이제 그 억지력을 이란의 억지력을 더 강화해야 될 때가 왔다. 그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는 신도 종교도 없어요. 전쟁에는 신도 종교도 없어요. 억제력 보유하겠죠. 그리고 억제력이 신이죠. 이란 의원들이 이틀 전인가 또 중요한 어떤 그 법률 초안을 냈는데 핵 개발 문제에서 초안을 낸 겁니다. 의회에.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는 아직 지난 금요일 날 그 4년 만에 금요 기도를 주도하면서 아마 중대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원칙적인 입장만. 그래서 아마 핵 문제, 핵 독트린은 아직 안 건드렸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란 내부에서도 일반 그 여론도 그렇고 이제는 정말 그 핵 억지력을 확보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 핵확산 금지 조약 탈퇴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인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구가 잦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냄새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조짐들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긴 이야기, 뭐 저희가 이야기 과정 속에서 상황을 어떻게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정보도 많이 얻었는데요. 저희는 이 이스라엘과 이란, 이 중동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달라진 상황이나 내용들이 있을 때 그때 또 모여가지고 한번 수다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